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15살 소녀가 90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공부를 간데없이 없고 무조건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또 교육도 전혀 받지도 않고 들어가서 기계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운지 왕호 우리를 엄마였고 내가 뭐들어 일본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김성주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여자 근로정신대는 특히 학교 단위를 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초등학교 6학년 또래 아이들을 조직적으로 보냈었고, 그러니까 대상도 10대 초반인 것도 문제이지만 그들한테는 그 학교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구속력을 갖는 존재인데, 학교 담임선생이나 교장을 통해서 학교에 모이도록 해서 이렇게 좀 동원을 했습니다. 중학교를 보내준다는 담임선생님의 말은 죄다 거짓이었습니다. 1944년 5월 난 학교가 아닌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오른쪽 다리와 왼쪽 손을 다치고 손가락이 기계에 잘려 나갔습니다. 매일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견뎌가고 있는 나는 1945년 2월부터 후지코시 강제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한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하도 나이가 이제 먹은 게로 우리 살아생전에 보상을 해줘야지. 아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우리는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죠? 예,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산다고 지금 살았다 해도 내일 어찌 줄 모르니까. 너무다 이것이. 그래서 벌써 이제 이달이 가면 이제 89가 되고 언니는 91나가 되네요. 아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는 2살 터울의 자매입니다. 일본서 우리에게 사죄하고 우리를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사죄도 안 하지 보상도 아직까지 아무것이가 없으니까 도저히 이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지. 언니도 나 기도만 할 거예요. 중일 전쟁이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일본은 조선인을 전쟁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니 담임 선생이었던 사람이 언니를 보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있다가 이제 일본에 가면 언니하고 같이 만나서 일본 공부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올 수 있으면 반대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가서 만나니까 언니 있는 데로 가니까 가거라. 그래서 나를 보냈던 거예요. 후지코시는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 노역을 시킨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기숙사에서 출근하러 갈 때 아, 인사하고 예. 여기가 기숙사네요, 그러면? 기숙사에 여기게를 했어요. 아, 이게 똑같아. 예, 요것을 깎았어요. 이거를? 예, 요것을 깎았어요. 그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은 거리 반장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기회가 없으면 어디 가냐 화장실에 갔다 오면 쫓아오는 거예요. 거기로 화장실에를. 그래갖고 이제 조금 늦게 나오면 도시대 이마 됐을까? 그러고 늦게 나온다고 이제 뺨을 때려요, 우리를. 우리는 노예 생활했어요. 철저망에
높이 철조망을 해놓고 그 안에다 우리 가다 놓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노예 생활했지 뭐예요. 어? 밥을 제대로 많이 줘요. 배불리게 줘요. 무엇을 줘요. 기숙사 안에는 풀을 그냥 무조건 넣고 다 뜯어서 그냥 다 배가 고픈 게 그놈 뜯어서 먹느라고 볼일 못 보지요. 전부 다 이거 땅바닥에 풀이에요. 아무 풀이고 그것이 다 뜯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완부로 치켜 뿌렸지.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된 거죠. 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나도 일본 갔다는 걸 알고 나도 이제 두통이 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못 살았지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알아주나요? 그렇게 못 살지. 내가 나왔지요. 멋진 데서 나왔지요. 멋진 데서 나왔지요. 김정주 할머니는 후지코 씨를 상대로 2003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회사의 잘못이 인정되지만 1965년 한일 청구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우리 법원마저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법원 대장하고 우리를 이렇게 갈수할 수가 있어요. 일본서도 우리가 재판할 때마다 지그 나라에다 돈 다 줬다. 지그 나라에 가서 받아라. 그리고 맨날 땡땡땡 때리고 우리는 눈물만 흘고 이제 우리 도와주는 2세, 3세들은 왜 지그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더냐.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지그 나라 국회의원들은 뭐더냐. 그때는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서명서 갖고 가도 그 지랄을 했었고 참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내가. 그분도 그냥 먹어. 지난해 11월 언니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은 최종 승소했습니다. 15년 만에 긴 다툼에서 이겼지만 저들은 묵묵부답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이렇게 됐지. 남편 잘 못 만나고 부모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됐지. 그 전에는 오늘 참말 어떻게 거성 좀 모르고 살았어요. 2년 남짓의 시간은 할머니들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신세를 망쳤다. 나는 일본 나라를 위해서 그때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함께 이렇게 돼갖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본 사람인가 우리 한국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도 우리 반대하지.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반대를 했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 그것을 모르겠어요. 언니 나 갈 거야. 또 언제 만날까? 왜 갈라고? 이제 가. 언제나 만날 거나. 그게 말이야. 만나자고. 울지 말고 가. 갈게 언니. 조심. 알았어. 두 할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사람은 일본인 선생님이었습니다. 김성주, 김정주 할머니가 75년 전에 다녔던 순천남 초등학교입니다. 학교에는 그때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요. 언니 김성주 할머니는 1943년에 졸업하고 중학교에 보내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습니다. 1945년 졸업도 하기 전에 일본으로 간 동생 김정주 할머니의 학적부에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두 자매를 근로정신대에 보냈던 오각기 선생의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30년대, 40년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근대화되어 있는 일본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본 밑에서 식민지가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왜냐면은 그 만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몽골족,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동남아가 다 그 일본에 손아귀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다음에 2등 국민이라도 해야지 우리 민족이 더 보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려면 일본이 벌이는 전쟁, 소위 말하는 일본이 말하는 성전이죠. 이 성전에 조선인들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후세들,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정교한 논리를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그것도 길거리가 아니라 교단에서 그런 말을 설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학생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장에 뭐 일본에 대한 저항의 의식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오히려 당장에 그런 교육자로서 강단에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더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학생들에게 먹히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예.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추계학원입니다. 추계학원의 설립자 황신덕 선생은 1940년 의친왕의 아들 이후에게 하사받은 벽돌 건물에 경성 가정여숙, 지금의 중앙여자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이제 중앙여중고 학생분들께서 그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친일파의 동상을 여기에 세우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이렇게 항의하시고 시위하시고 서명운동하시다 하시는 걸 이제 학교 측에서 받아들여서 그럼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건물이 대학원 건물이 이렇게 세워졌을 때 여기에다가 결국 구석에 세운 것으로 보여요. 학생분들께서 이제 반발하지 않게끔. 황신덕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황국신민으로 전쟁에 협력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써 학생들을 선동하고 또 제자를 근로정신대에 보낸 인물입니다. 당시 제자를 후지코시로 보내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황신덕 선생의 친일 행적이 뚜렷이 밝혀지고 있지만 학교에는 황신덕을 기리는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친일파의 학교로 낙인되자 학생들은 설립자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분들의 서명을 받은 거죠. 한 몇 분 정도가 서명하셨나요? 3분의 2 이상이 하셨고요. 저희 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학교에 대해서 쳐보게 되는데 저희 학교 이름을 치면 바로 친일파 황신덕이라는 그 포털 사이트 기사가 뜨고 그것이 아직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와 여기를 매일 사용하면서 봐야 되는 것에 대한 그런 회의 그리고 약간 부끄러움 같은 걸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더 이상 일제강점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독립을 해냈고 그 뒤로 많은 역사가 흘렀는데 아직도 이러한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황신덕 선생이 처음부터 친일 행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근의회를 조직해 애국 계몽 운동을 펼쳤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37년 중일전쟁 직후 전쟁에 협력할 목적으로 결성된 친일단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단체에는 이화여대 총장 김환란을 비롯해 사학재단 설립자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설립자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따서 만든 인촌로의 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촌 김성수가 친일 행적을 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최근 서운까지 박탈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고려대학교 내에는 김성수의 동상과 기념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학병에 지원하지 않아서 대동아 건설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제국의 제1분자로서 내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대우, 곧 권리를 받지 못할 것. 다시 말해서 일본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일본인과 똑같은 권리를 받지 못할 것이다. 즉 일제에 강점되어 있고 앞으로 독립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육구국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이 고려대학교를 설립을 하셨었는데 또 그 민족고대라고 하는 또 민족의 정기를 담은 나름의 대학으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분명한 공이 있지만 한 학교를 만든 사람으로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2018년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일본을 위한 전쟁에 나가서 한국 식민으로서 싸우다 죽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글을 기고하기도 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이 지금에 와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행적을 했던 사람이 지금에 와서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또 훈장 박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사실 좀 재평가가 되고 있는데,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도 그 인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평가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학생들은 인촌 김성수의 흔적을 지우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는 게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인물, 여러 면에서 볼 수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 면만 나타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김성수 흔적을 지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학교에 김성수랑 관련된 걸 다 없애라, 없었던 사람처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과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공만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게 그냥 균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공과 과를. 그래서 잘한 것도 잘한 것대로 써놓되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후대를 위해서. 명당이라고 소문나 풍수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다녀간다는 이곳은 전북 고창에 있는 인촌 김성수의 상가입니다. 1860년대에 지어진 이 가옥은 시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친일을 한 건 맞죠.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친일을 한 거를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천전쟁 같은 경우는 한일합방이 1910년이 됐으니까 그 30년대 말부터 이제 친일 활동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20몇 년 동안 그죠? 그 5, 6년, 7, 8년 동안은 사실 친일이라는 거를 아예 모르고 사신 분이에요. 그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문사라든지, 그 다음에 경성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따라갈 수 없었던 그때적 어떤 시대적 상황,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고려를 하면서 인촌 선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서 있는 친일파 김환란 총장의 동상을 두고 학교 측과 학생회 측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건물 앞에서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흉상의 주인공은 친일 음악가 현재명입니다. 친일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일단 그래서 친일, 저희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동상으로 있는 걸 텐데 친일로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아무리 음악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그런 큰 흠이 있다면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명문 대학에 친일 행적을 한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밭 교육박물관 앞마당에는 거대한 표지석이 누워 있습니다. 황국신민 서사비인데요. 1938년에 발표된 3차 조선교육령의 목표는 황국신민화 교육이었습니다. 일제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일본에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다는 황국신민 서사를 외우게 했습니다. 근데 저 황국신민 서사 내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그 당시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 맨 앞장에도 저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교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저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중요하게 우리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말, 우리 글조차 쓰지 못하고 황국신민이 되라고 했던 이유는 조선인을 전시체제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후 1943년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지원병과 학병제를 실시하면서 교련과 같은 군사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한국, 한국인, 한국 역사, 한국의 그 문화, 한국 모든 것을 핀을시키고 일본, 일본인, 일본 문화, 일본 역사로 만드는 그걸 뜻하는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패멸됐다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식민지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식민지라는 말 거의 안 썼습니다. 병합이라는 말은 사용되지도 않던 말인데 패밀이라는 말이 너무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내갖고 이란 병합, 자기네들 얘기로 이런 용어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해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사용했던 일제강점기 때 교과서를 번역했다는 김순전 교수. 이제 와서 식민지 시절의 교육을 왜 들추냐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김 교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선 아동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그것을 봐서 이렇게 우리 조선인을 동화하는데 이런 교육을 활용했었다라는 것을 저로서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대응을 해야지 앞뒤 없이 36년간 압제했다 또는 독재를 했다 아니면 점령을 했다 강압을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친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일본인과 조선인이에요. 그런데 그 기재 장치가 어떻게 됐냐면 끄는 것이 일본인, 그 다음에 미는 것이 조선인.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일본에서 기술을 잘 안 하는데 특히 영조와 정조 때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평책도 쓰고 국가의 그 기반을 굉장히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하나의 기재 장치로서는 갈등 구조도 있었을지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주 고등적인 암시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본과 조선은 원래가 같은 조상이었다. 즉 일선동조론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냅니다. 즉 박혁거사라든가 석탈이라든가는 일본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 조상이 사실 일본에서 온 거다. 일선동조론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된 일본과 조선이 어떤 이유로인가 이렇게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합쳐지는 것이 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내선일체입니다. 그래서 내선일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선동조론, 거기에서 내선일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화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수단으로서 문명론, 즉 철도를 놓고 교육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21회 식목일 기념 행사가 4월 5일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선부 요인과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인재 양성과 함께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나무는 외향나무, 가이즈카 향나무입니다. 1920년대 일제는 수만 그루의 가이즈카 향나무를 들여와 주로 학교와 관공서에 집단적으로 심었습니다. 지금 그 교목으로 그냥 향나무 해가지고 지정해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는 그 학교에 향나무는 한 종류도 없고 그 학교에 있는 건 대부분 다 가스개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그 재래종 향나무를 심어놓은 학교는 아마 10곳 중에 한 곳도 안 될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하겠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친일 잔재가 교육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25년 자국의 역사학자들을 총동원해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고 조선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1938년 총 37권의 조선사를 발간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사를 번역, 해제한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는 일제가 조선사를 편찬한 의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 제국이 식민지를 관리하는 방식에 식민지인들은 미개하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이 유물이 소중한 것도 모르고 정리할 방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명목하에 자료를 독점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게 만들고 하는 과정이 그 조선사 편수 작업에서 이루어졌죠. 현재 이제 우리 교과서에 쓰고 있는 그 강동육주인데요. 여기 보면은 흥화진, 용주, 철주, 곽주, 통주, 안의진, 그 귀주 이런 지명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강동육주의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천리장성이 이렇게 이제 압록강에서 시작을 해서 원산만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동육주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천리장성 안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도 압록강이 있고 여기도 압록강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압록강의 녹자가 보면은 이건 맑은 녹자고 이건 푸른 녹자예요.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강인 거예요, 이 강이. 고대 문헌에 보면 고구려 때라든지 그 당나라 그리고 고려 초기의 문헌에도 보면은 압록강을 다 여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압록강을.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조선사를 편찬할 때 쓴 압록강은 무조건 다 이 압록강으로 모른 거예요. 이 압록강.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이 맑은 녹자 압록강으로 할 경우에는 고려 국경선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또 요나라 국경선도 금나라 국경선도 여기에 붙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사압록강과 삼수압록강이 동시에 기록된 사설을 찾아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찾았는데 아까 고려사가 1451년에 편찬이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461년에 대명일통지가 편찬이 있는데 대명일통지에는 이 두 가지 기록입니다. 삼수압록강 어디에 나오냐면 요동도지휘사사 줄여서 요동도사라는 건데 요동도사를 중심으로 해서 삼수압록강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이쪽으로 이제 실사압록강은 조선 외이전에 나와요. 조선 외이전에 이제 한성에서 얼마 거리에 있다. 이 실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책에 삼수압록강은 저쪽 그 요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놨고 그다음에 이쪽 실사압록강은 우리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 놓은 동일한 그 사서의 앞뒤로 바로 다른 기록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거기 유일합니다.
또 반복된 천리장성이 압록강에서 원산만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그 위에 요 부분이 윤관이 쌓은 그 구성이 있다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고 그랬는데 실제 윤관 구성의 그 위치를 기록을 해놓은 책들이 조선왕조실록에는 자세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 조선왕조실록을 가서 찾아보니까 바로 두만강 북, 두만강 넘어 칠뱅이에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이 현재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있잖아요. 러시아 그 영토 안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사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오니까 교과서 집필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 가지 설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1910년대에는 일본 학자들조차도 천령은 요동의 천령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압록강 이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걸 전부 압록강 이남에 거의 강원도 쪽에 있는 강원도 북단에 있는 지명들로 다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이 연구팀은 일제가 의도를 가지고 우리나라 국경을 축소, 왜곡시켜놨다고 주장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일본의 지방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일본이 대한제국, 대한민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배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본은 무력 침입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소송 얘기도 읽고 천령 얘기도 읽고 여기 얘기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기록돼 있는 고려의 국경은 일제가 만든 조선사의 국경과 일치합니다.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고 있거든. 분명히 천령은 지금으로 보면 강원도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똑같은 지명이 중국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 천령이 굉장히 이 문제를 두고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이 그대로 교육에 이용되고 있다, 아니다 라며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누구는 청천강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압록강이라고도 해서 너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 보면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식이 방대하잖아요. 그 방대한 지식 가운데 이제 학생들은 본인이 그 받아들이고 싶은 지식을 가져와서 물었을 때는 이게 기존의 역사 학설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었을 때 그때는 좀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지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동북 구성의 위치가 세 가지 학설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역사를 배울 때는 사실에 의거해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인 교과서에서조차 세 가지로 나뉘니까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이고 또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도 딱 이렇다고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것을 잘 익혀야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옛것을 익히려고 했더니 왜곡되어 있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역사를 더 정확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방 후 교직에 몸담았던 1세대 역사학자 김용섭 교수. 그는 저서를 통하여 해방 직후 학계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 인가에 관하여 검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교학부장을 맡은 교수가 포함된 4~5명의 중노년 교수가 내방하였다. 노크를 하게 문을 열었더니 한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제 때 경성제대에서 내가 배운 세마스 선생님이신데 김 선생 강의를 참관코자 하시기에 모시고 왔어요. 김 선생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역사 강의를 참관하러 온 스에마스 야츠카즈는 조선사 편수의 조사관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스다소기츠가 만들었고 이방구 선생이 그 스다소기츠가 강의하는 현장에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한국에 와서 진단학교 만들고 서만원 펴고 서울대 교수로
그 1945년 가면서 한국사 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는데 3만 원을 집어넣고 그 제자들이 다 따르고 이렇게 만들어진 역사가 대한민국 한국사 교과서 아니겠어요? 이 교과서를 통해서 온 국민이 상식으로 된 것이 사만입니다. 마한진한 변환. 그 다음에 태고내, 뭐 이런 그 태조대왕, 거의왕, 내물왕 이런 역사 체계죠. 이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뭐 쉽지도 않을 아주 어려운 지난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다음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이병도 선생, 쓰다서겠지 이병도 선생이 만든 틀 속에 안주하면은 모든 게 편합니다.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사실은 3만 원에 이어서 나온 서울대학교들이 만든 부채제설 이런 것들을 위한 연구비가 할당이 되고 그러는 판인데 제가 부채제설을 비판하는 연구비를 신청한다면 나오겠어요. 저는 1997년인가 그 이후로 연구비 신청도 안 했어요. 해도 안 나옵니다. 사학계 한쪽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조선사와 관련돼서 이게 교과서라던가 그런 쪽에 왜곡돼서 실렸다는 논란들이 조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조선사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쇼비니스트들이 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반영이 뭐 아예 안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조선사라는 책은 그냥 사료집이에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 사료들을 모아놓고 이제 펼쳐보고 참조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자료집인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역사 교과서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한국사를 연구하는 흐름이 일제강점기에 있었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해방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식민주의 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이 빈 메아리였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가령 주류사학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이제 비주류 학계에서 주장하는 바들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또 전제가 성립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문헌사학적으로 고증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 다학제적인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 탄소 동위원소 분석에 대한 것이든 여러 이 과학적인 검증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다학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학문적인 토론의 장이 충분하게 공론의 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학계 자체로는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은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국회에서 이것이 그 여야건 아니면은 이 주변 국가들 간의 어떤 국익 경쟁 차원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역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지금 그것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연극 발전을 위해 1962년에 준공된 연극 전용 극장인 남산 드라마센터입니다. 최근 남산 드라마센터는 누구의 것입니까가 연극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남산 드라마센터의 개관을 주도한 이는 연극인이자 서울예술대학 설립자인 동랑 유치진 선생인데요. 유치진은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있는 친일파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친일이었죠.
만주의 한인들의 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만주 이민들의 참상은 뭐 잘 알려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도병으로 또 일본의 황군으로 적극적으로 가라라고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영한 그런 사람이 해방이 되자 자기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반공주의자가 되고 반공주의를 표방하는 정권과 결탁을 해서 해방 이후에도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변신에 성공한 사람이고 미국도 그의 반공 연극에 주목을 하면서 적극적인 물적인 지원을 하면서 드라마 센터가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학교 권력자로 둔갑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그 일가의 유치진 일가의 막대한 부 또 교육 권력을 형성해서 오늘날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서울 남산기슭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무대를 갖춘 소극장 드라마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 이어서 드라마센터 창설자인 유치진 씨를 비롯한 내외 귀속재산 부지에 서울시와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건립된 남산 드라마센터가 공공자산이 아닌 서울예대 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르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국유로 불화하지 말고 국유로 남겨주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원칙을 60년에 불화했을 때 그런 역사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병도 문교부 장관이 무시하고 유치진에게 넘겨줬다. 이건 뭐 역사의식의 실종. 법인 휘문의숙의 법인과 학교 관계자들이 55억 원 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설립자는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자기와 은사금을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입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 이사장은 민영휘의 증손자입니다. 그 특정 교회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이러한 자금은 학교 교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 특히 백화점을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그 선친 묘비 관리하는 데 사용했다든가 이런 등등 또는 어떤 단란주점에 사용했다든가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총 9명을 검거해서 1명을 구속하고 8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송치한 사건입니다. 친일파 민영희가 세운 휘문의숙은 아들, 손자, 증손자가 물려받아 족벌사학의 전형적인 형태를 띠며 100년을 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휘문고등학교 농구장이 있던 땅에 세워진 이 건물은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소유입니다. 이 건물에서 3년째 커피 전문점을 하고 있는 젊은 사장 유승범 씨는 요즘 머리가 복잡해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데요. 11월 14일에 갑자기 공고문이 붙었어요, 엘리베이터에. 그래가지고 이제 세입자분이 올리신 내용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가기로 해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건물 측에서 이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이 건물을 휘문 아파트관리업체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맡긴 아파트관리업체 대표가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100억 원을 탕진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있지 않는 세입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세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고 자기들 소유 건물에 있으니까 그
그거를 합법적이지 않은 세입자로 규정해버린 거거든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법적으로 대응할 시에 강력하게 자기네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공고문 형식을 빌려서 협박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휘문의숙 측은 법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세입자들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고, 세입자는 학교 법인이 위탁 관리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 이제 전세로 계신 분들은 특히 전재산이 묶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당장 어느 날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쫓겨나게 되면은 빚더미랑 같이 쫓겨나는 상황이라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궁금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쉽게 말하면 파시즘인데, 파시즘은 20세기 인류에서 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도 규정되고 있는 것인데, 일제 파시즘, 천황제 파시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그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파시즘 시대가 지났을 때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갖는 가장 좋은 방명품 중에 하나가 역사인데, 그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거를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과거를 언급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꼭 망각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제2의 범죄, 2차 피해라고 하는데 2차 범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학교는 군대의 복제품이에요. 보니까 독일이 프랑스 점령한 건 3년이거든요. 3년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만 35년이 넘었고 그 전에 35년까지 하면 70년 동안 우리 이걸 지배했는데 왜 우리 속에 일제전쟁이 없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그 교육 정책을 다루는 정부나 시민운동가들이 왜 이걸 반성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단편적으로 반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서로 결합이 돼 있잖아요.